일단은 그 작년에는 너무 그 시장이 호황이어서 2021년도 사실 거래 사례 보시면은 그 서울에 3,056건 팔렸는데 그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집합 건물 제외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용 그 빌딩, 뭐 중소형 빌딩 조그만 것들 합쳐서인데 그 서울 안에서만 30조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항상 이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사실 작년 거래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올해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사실 보시면은 제가 빨간 줄 쳐놨지만은 주로 거래되는 것 중에 강남 서초 합치면은 그 600건이고 그 중에 30조 중에 38%가 강남 서초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주식 투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렇고 전 뭐 코인은 안 하지만 그 돈이 많이 들어와야 거래가 많이 돼야 집가 상승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안전하다는 얘기는 사실 저는 100% 동감하진 않고 여기 보시면은 그 거래된 것 중에서도 좀 거래량이 많이 좀 극소수인 지역들이 있어요. 구로 보면은 그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니까요. 서울시 그에서 제공하는 저희 공공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가공한 내용이라서 실제로 거래된 것들 이 중에 이제 약간 오차가 있는 데이터들은 삭제하고 거른 거라서 약간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거래되는 지역이 많이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뭐 강남, 서초, 마포 뭐 이런 곳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가전제품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자금이 허락한다고 하시면 그 인기 있는 지역을 사시는 게 그 나중에 대파하시기도 좋고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훨씬 더 좋죠.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이게 지켜지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막상 이제 그 중개업체 가서 물건 브리핑을 받다 보면은 왠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그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너무 무리해서 이 지역을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무리가 가능하면 하세요. 근데 그 이자 감당이 버거우시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 지역 안에서 좀 그래도 거래가 되는 지역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대를 좀 설정하셔야겠죠. 예. 이게 2021년도 자료고 이게 이제 구별 거래 건수인데 이게 그 자료 보시다 보면은 여기 혹시 구로구나 이런 데 사시는 분 계세요? 저 뒤에 안 보여요. 여기 이제 이거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주거는 아니에요. 상업용 부동산인데 보시면 이 뒤에 안 보이는 지역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양천구 뭐 이렇게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자료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거래되는 지역이 좀 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위주로 좀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건 거래 건수로 이제 그래프한 거고 다음 이제 거래 금액으로 이제 그래프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주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뭐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가 거래가 되죠. 이게 뭐냐면 거래량이 좀 적더라도 거래 금액이 좀 높은 것은 그래도 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계속 손바뀜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2021년도까지 자료였고 올해는 조금 그 금리가 이제 3월 지나서부터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도 좀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거래 건수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918건이면 작년에 1년 동안 3,000건 팔렸으니까 거래량이 줄은 건 사실이죠. 100% 사실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가 줄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막 그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과거보다 높죠. 근데 이것에 관한 얘기 제가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거는 주로 거래된 것들 확인해 보시면 918건 중에 그리고 총 10조 가까이 팔린 것 중에 44%, 4.2조가 강남 서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 서초를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 뒤에는 뭐 비슷한 자료인데 계속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항상 비슷해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거래가 조금 덜 되든 많이 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건물 보실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죠. 근데 저도 같은 업을 하고 있지만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일을 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하고, 지금 올해 만난 고객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고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얼굴을 보고 제가 카운셀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컨설팅 할 때도 약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리죠. 예, 똑같이 거래 금액 보시면 강남구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았죠. 근데 이 현상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쏠릴 거예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좀 싼 매물이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맞아요. 싼 매물이 나올 확률이 과거보다는 더 높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는 매도인분들이 거의 뭐 경매를 했어요. 그냥 레이스를 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일 계약하자고 하시면 알겠다고 하시고 시간을 잡아놓고 그날 저녁에 다른 중개법인에서 가서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팔아요. 솔직히 저라도 약간 흔들릴 것 같아서 그런 현상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나서는 약간 그런 약간 치열한 점 좀 사라지긴 했고,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투자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이나 금리가 좀 올랐어요. 아까 뭐 앞에서 강의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좀 도전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이자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대출 비율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감당해야 될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2.5%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만큼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 뭐 4%나 5%가 되면 거기 맞춰서 대출을 이용하셔야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현상을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도 이제 투자 전략을 삼으실 때 중요한 게, 지금 요새 개인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2019년도 18년도부터는 사실 저도 2015년도에 법인으로 건물 샀으니까 2015년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건물 샀죠. 2020년도에. 근데 보시면은 19년도부터 보면은 지금 법인이 42%, 개인이 58%로 아직 19년도에 개인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그래도 아직은 개인이 52% 좀 더 많았죠.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법인에 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보시면 이제 법인이 역전을 합니다. 이제 법인이 56%. 예, 그리고 2021년도 작년 법인이 63%.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를 좀 이렇게 뭐 세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개인은 RTI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이 있어요. 임대료에 따라서 감정가가 이만큼 나오더라도 대출을 좀 제약을 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는 RTI 대출 제한이 좀 있고, 그리고 개인은 양도소득세가 제가 뭐 40%로 해놨지만은 세금이 너무 높죠. 예, 세금이 너무 높고, 그리고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준다고 해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억에 샀는데 누가 80억을 준대요. 뭐 3년이나 5년 뒤에. 그럼 30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40%죠. 그러면 세금을 뭐 한 12억 정도 내고 남는 돈 18억인데 그 돈을 갖고 내가 이만한 건물을 살 수 있냐 없냐 생각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대충 따져보니까 거의 비슷한 건물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그 노력을 합니까? 안 파는 게 낫죠. 예. 근데 매도인분들을 저희 설득해야 되는 게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개인은 약간 이런 세금 내고 나면은 돈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RTI 대출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세금이 법인은 이제 이번에 세법이 바뀌긴 하지만 거의 뭐 20% 안에 들어오죠. 예. 2억까지는 10%고 그 이상은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인세 20% 내고 나면은 그래도 내가 갈아탈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40% 내고는 똑같은 거 사지만 20% 내면은 더 좋은 걸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예. 법인세 내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인세 내고 이제 법인으로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걸 청산할 때는 개인도 다시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근데 결국엔 내야 되는 세금이지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투자를 한 방에 끝낼 건지 아니면 이어갈 건지가 중요한 건데 개인으로 하면은 투자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팔고 나면 내가 살 만한 게 없어. 그럼 더 낮추던지 아니면 자제분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으로 갖고 계시면 팔고 나서 법인을 설립하세요. 자제분들이나 지분 섞어서.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지가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 증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약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죠. 세무적인 것들은 세무사님한테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거의 그런 형태고 저도 아이가 2명 있는데 지금 저희 법인 지분의 10%씩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법인이 강남에 있는 건물을 조그만 걸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초반에 법인 설립하셨을 때 그 지분을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이게 이제 법인의 매출이 생기면 주식 평가 금액이 좀 바뀌면서 증여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지분을 좀 넣어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사실 법인이 좋은 거는 나중에 개인으로 가져올 때 세금을 또 더 내야 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대비. 근데 하지만 다시 한번 또 돈을 굴릴 수 있고 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자를 한 번만 하고 마실 거면 개인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내가 이거를 굴려서 또 키워 나가고 싶다. 내가 버는 소득과 이 차익을 만들어서 좀 더 큰 건물을 사고 싶다 이러면은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금 유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공통점 뭐냐면 이 뒤에 그 말씀드릴 것에 관한 어떤 그 내용들인데 지금 저희가 그 주택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물 5층이 주택이었는데 법인세, 종부세 저는 3% 냈어요. 근데 꽤 크더라고요. 근데 용도 변경 이제 해놓긴 했는데 이게 주택이 있으면 약간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하자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법인으로 이제 사실은 이분은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너무 약간 뭐랄까 이분을 타겟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이분은 2020년도 12월에 75억에 매입하셔서 밑에 상가를 본인이 명도하고 나서 120억에 파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이게 6개월 만에 매각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개인이었으면은 1년 이내 팔면 중과되죠. 예, 1년 이내 팔면 중과되기 때문에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법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은 언제든지 돈만 맞으면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수익률을 뭘로 따지나요? 연수익률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 대비 뭐 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라지나 빨리 팔고 갈아타시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팔 수 있었다. 개인이셨으면 절대로 못 팔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개인이었을 경우와 법인 비교를 해봤는데 개인으로 만약에 파셨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예, 뭐 이렇게 한 1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개인 법인.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예,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예, 이거 같은 경우 그냥 임대 수익용으로 사신 거죠. 2018년도 6월에 이분은 예, 개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왜 3년 6개월 만에 팔았을까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2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중과가 안 되죠. 참고로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예. 2018년도 6월에 41억 9,500에 샀는데 3년 6개월 만에 2021년도에 64억에 팔았죠. 근데 이분은 예. 예, 이분이 만약에 법인으로 갖고 계셨으면 더 빨리 팔 수 있었고 3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세금도 4억 정도 줄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자료에 보시면은 이분이 제가 이제 등기 떼어서 이분이 실제로 샀을 때 대출 얼마 받았고 실제 현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계산을 해서 뒤에 넣는 거고 저기 보시면은 세금 내고 내가 원래 넣었던 돈 빼고 거기서 대출 받았던 거
갖고 나서 지는 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4억 차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인으로 투자하시면은 그 다음 투자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최근 3년에는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거래된 것들을 좀 주로 보니까 그 주로 이제 법인이 그 총 70건 중에 법인이 41건인데 이분들이 대파한 거예요. 3년 이내. 근데 3년 이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개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1년 이내 이렇게 계산이 안 돼요. 개인은 1년 이내 절대 못 팔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본 수익률 보시면은 사실 법인은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법인으로 꼭 투자하셔야 되고, 뭐 개인적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 갖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이후에 뭔가 빌딩 투자하시는 것들은 법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개인일 때는 다 내 돈인데 법인일 때는 갖고 와서 내가 개인화 시키려고 하면은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매년 3월에 배당을 합니다. 예. 수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그리고 급여를 받고 있죠. 제 법인에서. 예. 뭐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니까 그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좀 더 상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 뭐 한번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뭐 카운셀링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그 제가 이 리모델링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면 요새는 건물이 완성되어 있던 것을 사시려고 하시면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막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물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건물이 새 건물이고 임대도 다 맞춰져 있으면 약간 좀 주변 시세보다 좀 비싸게 나오는 경향이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왕이면은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물건을 사셨으면 좋겠고 대신 그 뭐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 정도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을 좀 보유한 상태에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계약을 하고 나서 매도인한테 협조를 받아서 미리 설계를 해요. 잔금 전에.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서 잔금하자마자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인허가랑 설계하는데도 한 3,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실 때 약간 그런 협조 조건을 좀 넣어주시면 이자를 좀 세이브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지금 보시면 거의 새 건물이죠. 예, 완전 새 건물이에요. 예, 이 건물을 이게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리모델링도 좋고 신축도 좋고.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용적률을 다 못 받아 먹었거나 좀 너무 낮거나 너무 노후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또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요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상쇄할 정도의 어떤 노력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약간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나요? 20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러니까 빌딩을 이제 어떻게 싸게 사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매도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예, 사장님 뭐 매각 의사 있으십니까? 뭐 얼마 정도 원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대부분 호가를 말씀하세요. 보통 되게 좀 높은 금액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간혹 존재해요. 저희 요번에 보시면은 근데 이런 거죠. 싸게 사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건물을 파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을 사는 이유가 명확하신 분들은 그 뭐랄까 그 어느 기간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협상이 좀 편한데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팔려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많이 힘들어서 예, 여기 보시면은 그 매각 이유가 명확한 건물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항상 저거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 매도인분도 만나서 금액도 체크하고 다 했는데 매수인분이 산다고 하는데 갑자기 안 판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허다해요. 허다한데 뭐냐면 그냥 크게 팔 생각은 없는데 이 정도에 팔리나? 팔 수 있나?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마음속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정한 게 없는데 일단 내놔본 거죠. 근데 막상 팔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예, 세금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예, 이거 거의
고정 멘트거든요. 우리 뭐 와이프가 반대해서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우리 아들한테 내가 나중에 죽여줄 거야. 아들이 팔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저희 얼굴을 봤으니까 미안해 하시죠. 미안해 하시는데 거의 레퍼토리 비슷해요. 뭐 이렇게 되고 양도세 계산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서 못 팔겠어. 이런 레퍼토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파는 이유를 한번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금 이슈가 있잖아요. 저희 아까 제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들을 좀 싸게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다주택자가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면은 일반 과세 기본세율로 해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죠. 그래서 보시면은 30%까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5월 9일까지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계속 갖고 계시던지. 예. 뭐 내년에 뭐 1년 더 유예해 줄 수 있다, 뭐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솔직히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5월 9일까지 못 팔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이 20%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40%면 60% 내셔야 되고 뭐 이런 형태예요.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게 30%를 받더라도 저희가 세금 내야 될 게 10억이면 그 중에 3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자료에 없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혼자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어떤 분들이 주로 좀 싸게 파시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싸게 파시는 분들이 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외부 요인 때문에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출 이자로 인한 부담. 근데 제가 비슷하게 이자를 내보니까 대출 이자 때문에 파시는 분들은 겸사겸사 파시는 분이에요. 금리도 올랐고 시장도 안 좋으니까 내 실현 수익 정도 되면 내가 생각했던 마지노선 정도 되면 팔겠다. 이런 거라서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건물을 싸게 판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를 들어서 거의 경매 넘어갈 정도의 약간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건물들은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면 누가 좀 붙어서 사요. 그래서 경매 잘 안 넘어가죠. 아까 그 앞서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 그 삼성동 거 620억에 낙찰된 거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면 평당 1.7억이던데 뭐 그렇게 뭐 공유물 분할이나 이런 막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족 간에 갖고 있는데 그 뭐 형제라고 치면은 이 형은 지금 뭐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는 사정이 생긴 거, 뭐 사업상 뭐 돈이 필요하든지 뭐 그런데 동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생은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형 팔고 싶어요. 근데 누가 지분을 사요? 지분을 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뭐 경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중소형 빌딩은 아까 그 건물은 좀 금액대가 좀 크기도 했지만 중소형 빌딩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싸게 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쓰셨으면 제가 최근에 6월달에 자서를 했으니까 변동금리 쓰셨으면은 지금 금리가 아마 4% 초반이실 테고 6개월 제가 6개월 변동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변동이면은 6개월 동안 4%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좀 최근에 오른 금리로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금리가 5%대까지 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인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싸게 판다 이런 것들은 뭐 확률이 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굳이 강중약으로 따지자면 뭐 중약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서 이제 명도까지 다 치고 이제 건물 공사를 해야 돼요. 설계까지는 해봤어. 근데 이제 시공사 건축 계약을 하면 시공비가 지금 저희가 대충 그냥 그 따졌을 때 한 평당 1,000만 원씩 막 달라고 하더라고요. 100평집이면 10억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시공사마다 조금 다르게 하지만 아마 거기서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예요. 10% 20% 차이거든요. 한 평당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뭐 지하 강남의 땅값이 비싸니까 뭐 지하 2층까지 파갖고
건물을 뭐 땅을 60평짜리 샀는데 지하 2층까지 파니까 한 200평 나와요. 200평이면 20억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60억에 샀거든요. 근데 20억을 넣고 시공을 하냐 아니면 적정 금액이 되면 파냐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간혹 이제 건축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신축하면은 보통 뭐 설계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1년 이상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대비 그냥 팔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도 사실 겸사겸사예요. 예. 이런 거 있어요. 부동산 샀는데 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 그리고 내 용도가 사라졌어. 이런 분들이 약간 단순 실증이 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차라리 앞에 이자 때문에 파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건축하기 좀 힘들어서 파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매각의사가 강한 건데, 예,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돈을 벌어서 산 차를 타다가 신사동 고개라고 있어요. 강남에 가시면은 저희 회사 그 근처에 있는데 그 내리막길 계속 내려오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 차를 보러 한번 제 공업사에 갔더니 차가 거의 회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졌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제가 벨트 메고 있어갖고 저는 괜찮았는데 막상 차가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고칠 수는 있다고 하는데 타기가 싫은 거예요. 실증이 나서.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건물 나 너무 팔고 싶어.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대. 차라리 이런 분들은 좀 협상할 여지가 이제 좀 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딱 마음 먹은 거예요. 싫으니까. 근데 앞에 뭐 대출이랑 건축비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예,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나 이 부동산 빨리 팔아줘 이런 분들을 간혹 계셔서 이분들은 차라리 약간 중보다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 계세요. 다른 투자처가 생기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팔고 좀 더 큰 거를 갈아탈 건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게 나온 게 있으면은 자기 걸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매물이 이제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그 매물이 팔려버리면 이제 자기 매각 용도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기간제 한정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이 사라지면 이 세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의사 판단을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차라리 이번 분들은 매각 의사를 확고하신데 기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천재지변 같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상속 문제가 생겼다든지 갑자기 사업상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예, 뭐 자녀가 제가 실제로 성수동에 그 2015년도에 거래해드린 게 있는데 그분은 그 자녀분이 그 사업을 계속 한 3번, 4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대주셨나 봐요. 근데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 성수동 건물밖에 없어서 그걸 파셔야 됐던 거죠. 이거 실제 팩트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파시는 거예요. 이런 약간 이분들이 이제 세금 문제나 자녀 문제나 이런 것들은 꼭 돈을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예. 대신 이분들은 매각 의제가 매우 높죠. 그리고 팔릴 때까지 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갑자기 이제 완화해주는 이런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내비둘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최근에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강남, 용산, 성수 이런 거 여기 이런 지역 보시는 분들만 주로 매입 의사를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대해 보시는 분들 약간 홀딩 하셨고요. 예. 그런 상태라서 주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서초나 아니면은 용산구나 성동구가 웃긴 게 뭐냐면 그 성동구에 뭐 100개가 팔렸으면 그 중에 90개는 성수동입니다. 10개는 금호동이고요. 예. 성동구에 동이 2개밖에 없는 건 아닌데 예, 주로 그렇게 팔리는데 그 지역 안에서 약간 이런 양도세 완화 때문에 5월 9일까지 파셔야 되는 물건들을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데 금리라는 것도 결국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가끔 제가 기사를 많이 보는데 기사에 댓글 보면은 뭐 다 같이 망하라는 거냐 약간 부정적인 막 댓글을 막 공격적으로 다시는 분들 계신데
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싸게 나온 것들이 있으면은 이자를 좀 계산해 보시고 내가 감당 가능하다 싶으면은 그런 주택 때문에 싸게 파시는 분들 그런 것들 좀 잡으실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실제로 성수동에 3, 40억대의 어떤 물건을 저희 회사 고객이 산다고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연락 두절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지역 물건들은 매도인분들이 아직도 더 강성인 거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런 매물들이 있으면 뭐 대출 정도 좀 파악해 보시고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각오하시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고, 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매도 의사가 좀 강력한 물건들을, 이유가 있는 물건들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그 개인적 요인인데 이게 이제 외부 다른 요인 때문에 파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성격이 정말 급하신 분들 계세요. 나 맘먹었으니까 빨리 팔아줘. 난 내가 받은 말 지키니까 금액 안 올릴 테니까 빨리 팔아줘.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성격 때문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빨리 파시면 성격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간혹 있는데 뭐 100에 하나, 뭐 1000에 하나 정도 걸리죠. 그리고 진짜 신중하신 분들 A부터 뭐 Z까지 따지시는데, 보통 저희가 가끔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은 요새도 이제 아파트처럼 아파트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니까 아파트는 가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당사자 안 보고 이제 가계약하고 이제 본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제가 봤을 때 2019년도까지만 해도 가계약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규제 딱 잠그고 나니까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이 여기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가계약금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가계약금 싸요. 근데 간혹 이제 매수자분은 그냥 신분증 정도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매수자한테 뭐 인감증명서도 달라고 하고 가계약하는데 막 이렇게 신중하신 분들 계세요. A부터 Z까지 따지는 분들. 근데 제가 이제 막상 고객분들 이제 상황에 걸렸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사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맞춰주세요, 그냥 매도인한테. 왜냐하면 금액이 흔들리는 거나 다른 조건이 흔들리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이 까다롭게 구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까다롭게 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분 성격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A부터 Z까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거래에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들을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저는 매수자분한테는 무조건 이득인데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건들을 매도인이 자꾸 제시하는 것에 관해서 자꾸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고객이니까 제가 뭐 계속 막 강하게 푸시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면 약간 외부 주변의 부수적인 조건들은 사시는 분이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올랐지만 주요 지역은 아직도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중에 완전 철벽 방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냥 뭐 임대차 내역도 보지 말고 그냥 가격만 맞추면, 뭐 가격만 맞으면 그냥 뭐 계약금 써라. 임대차 내역 안 보여줘요. 예. 원래 저희가 투자 결정하려고 하면 여기 모집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안 알려줘요. 그리고 가격 맞춰오래. 근데 막상 그런 거죠. 계약하러 왔어요. 근데 보증금 월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약을 하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리에 앉아서 계약금 보증금 월세 맞춰보다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매도인 분이 계시면 임대 내역은 좀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막 수익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부가세는 저희가 내야 되는 돈에서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혹시 건물을 파실 예정이신 분들은 좀 디테일한 정보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자로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 여기 이제 써놨지만 지금 투자해도 되냐?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투자해도 되냐고 하면 물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으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은 아까 제가 이제 뭐 외부 요인 이런 거 얘기했지만 좋은 물건은 금리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매각 의사가 강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죠? 자식이 빚을 져서, 아니면 뭐 갑자기 세금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싸게 파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내가 금매물을 내놓는다, 이런 확률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매물이 나온다. 금매물이 나오는 건 어디예요?
아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그러죠? 급매물이 나오는 구간은 어디냐면요. 제가 너무 돌렸네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사실 그럼 금매물 나오겠죠. 금리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도 거래가 적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 찾는 사람이 더 줄어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상업용 부동산 10개 팔리던 지역이 금리가 올라가면 5개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고. 그럼 금매물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대출 이자 때문에 좋은 지역에서 금매물이 나온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 시장을 이해를 못 하시는 얘기고, 제가 15년 동안 저희 회사 일했어요. 저희 회사 오너가 아닙니다. 저기 2008년도에 수습 직원으로 들어와서 이 회사 지금 작년부터 대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거래 200건 했다고 했지만 빌딩 200개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제가 15년 했으면 1년에 10개 이상 판 거예요. 올해도 지금 10개 이상 했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다 경험을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죠. 사장님,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파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가장 고전적으로 쓰는 방법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서 아무리 좋은 지역도 뭐 매수하려고 했던 분이 100분이었으면 한 50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 뭐 비용이 높아지니까 좀 싸게 파세요라고 하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되는 게, 금리가 올라도 그 인기가 있는 지역에 금매물이 나오기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새 보니까 뭐 밸류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저희가 거래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2015년도 팔린 거, 2018년도에 팔린 거 보시고 비싸지 않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것도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실 거면 딱 2년치만 보세요. 21년, 22년. 그래서 21년도보다 싸다. 그러면 그건 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21년도 말했지만 2020년도도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장기간 동안 저금리의 맛을 본 거죠. 사실 이제 이 저금리 파티는 끝났어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막 가파르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선별하는 방식을 좀 터득하셔야 되고, 사실 저 15년 동안 실무를 하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공부를 하고 있고, 팔리는 물건들 보면 왜 팔렸을지, 이분이 어떤 조건을 팔았는지 이런 것들 매번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 빌딩이라는 게 그 작은 돈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저같이, 제가 올해 41살인데 그 2008년도 입사했으니까 27살 때 일을 시작해서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원래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중개업해서 번 돈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피와 땀이 섞여 있는 대부분의 돈을 빌딩 투자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학습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하기가 좀 힘드시다고 하시면 그래도 팔린 것들이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그 거래된 것들 뭐 보여주는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것들 보시고, 저도 요새는 그런 거 보면서 손님하고 얘기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근처에 팔린 것보다 조금 비싼데 이거 괜찮은 거냐고 얘기하면 제가 이게 팔린 것보다 비싸지만 왜 괜찮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1년도에 감당해야 될 저희가 대출 이자가 2.5% 전후였어요. 근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하면 한 5% 전후 될 것 같아요. 4% 후반대 5% 전후. 뭐 신용도가 많이 좋으시면 가끔 은행 지점장님들이 분기마다 뭐 이렇게 반기마다 하나씩 쓰는 뭐 보너스 카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런 분은 좀 싸게 받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될 이자가 좀 불어났으니까 막 무리해서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동 투자하시는 것도, 그럼 제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씩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저희 회사 팀장들한테는 그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막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 투자하려고 하면 목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팀장들한테도 꼭 공동 투자하자, 해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뭐 조각을 맞춰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실 만한 분 계시면 공동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 시간이 몇 시까지죠? 제가 잘 모르겠어요. 45분까지요? 예. 아, 예, 4시 5분이요? 지금 32분인데. 예. 저 거의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동 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내 돈 맞춰서 내 돈이 안 맞아서 사실 막 그 자금 스케줄 짜다 보면 여기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분들 여기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혼자서 여기를 사실 바에는 차라리 공투를 해서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그 혼자서 감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약간 요새는 공동 투자가 약간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뭐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같이 오셔서 막 그 뭐 컨설팅 상담 받기도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파트 하시던 분들 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룹 지어서 막 다니시면서 임장 다니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법인 설립해서 하시고, 예, 예, 뭐 그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전에 했을 때는 1시간 정도 했는데 제가 너무 신나서 얘기해갖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싼 거 사시려면 무조건 신축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예, 건물 막 다 멀쩡하고 임대도 잘 맞춰서 안정적인데 싸게 판다, 저라도 그렇게 안 팔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파실 거예요? 건물도 멀쩡하고 임대도 잘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싸게 팔아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셔야 되고, 보니까 요새 제가 어떤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요새 그 리모델링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신축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는데, 요새 보니까 무슨 그 대신 앞에 뭐 PM처럼 나와서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나와서 그 업체에서 그 입찰을 붙여요. 이렇게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입찰을 붙이더라고요. 예,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투명하죠. 그런 데 맡겨서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은 뭐 다 만들어져 있는 건물을 좀 싸게 판다, 이거 싸게 산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약간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절대로 아까 말씀하신 내 돈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좀 더 외곽 지역으로 가야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기 이 부동산이 어쨌든 간에 금액이 좀 크잖아요. 황금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지 그게 좋은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돈에 맞춰서 가서 탈출하시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 그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막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나랑 잘 맞아.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싶고 좀 장기적으로 갖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양도 차익을 바라는데 외곽으로 가신다, 이거는 예, 완전히 그냥 그 투자의 어떤 관점에 홀려서 사신 거, 홀려서.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 외곽에 투자하면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투자할 만한 목돈을, 아까 제가 그 법인으로 팔아서 세금 뭐 4억, 10억씩 줄여서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막 10억씩, 20억씩 넣으셔갖고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강남 같은 경우 6개월에도 팔잖아요. 근데 이 외곽 지역은 그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위치도 좋고 수익도 잘 나고 싼 거는 없어. 이거 뭐 기사로도 쓰는데 이건 너무 뻔한 얘기라. 예.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아직 많아요. 이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싸게 나온 게 나한테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대신 그걸 기다리시려면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친한 건물을 소개시켜 주실 만한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급한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금 쏠 수 있는 분한테 브리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는데,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저희 제가
조언을 좀 구했었는데 아파트 부동산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바로 가게 하면 쏠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아무 때나. 라고 얘기를 하고 오라는 거죠.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전화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2015년도였어요. 지금 많이 올랐죠. 예. 예,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바로 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싸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수십억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확신을 가질 만큼 이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 빠삭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현금을 통장에다 2, 30억씩 갖고 계시면서 바로 좋은 물건 있으면 계약금 쏠 준비가 돼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건물을 두 채, 세 채씩 삽니다. 그리고 팔기도 하고 유연하시죠. 법인이시니까. 예. 제가 알고 계신 분은 어떤 원장님은 법인이 한 3, 4개 되시더라고요. 예. 계약할 때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이 나와요.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 준비가 돼 계셔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살 거니까 뭐 나한테 보여줘 이거는 사실 뭐 보여드려도 사실 그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밸류맵 뭐 같은 거 제가 밸류맵하고 관계 없습니다. 뭐 밸류맵 디스코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래사들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